반갑습니다. 스마트 러닝 인사이드 포럼 2021 진행을 맡게 된 이민영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인공지능의 발달과 더불어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 모든 산업 생태계가 새로운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육산업 또한 온라인 교육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죠.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교육 담당자분들의 고민도 날로 가중되고 있을 것 같은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빠르게 다가온 언택트 교육과 디지털 애널리틱스. 이번 포럼 주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1부에서는 디지털 애널리틱스는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어떤 성공적인 대응 방안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산학계의 전문가분들 모시고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사전 신청을 통해 HRD 관점에서 현실적인 고민거리가 무엇인지 미리 질문을 받아보았는데요. 잠시 후에 댓글창을 통해서도 현장 질문 받을 예정입니다. 자, 혹시 댓글창이 보이시지 않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로 들어가시면 실시간으로 질문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우선 사전 강의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데이터 어널리틱스가 심화되면 세 가지 HRD적인 측면에서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경향이 학습할 수 있는 권한을 학습자한테 완벽하게 넘겨주는 학습의 민주화인데요. 사실상 그 사람과 같은 범주에 있는 사람으로 분류해가지고 학습을 추천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학습의 민주화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와 같은 디퍼스널라이제이션, 이게 극복이 되고 퍼스널라이제이션 쪽으로 완벽하게 전환이 돼야 학습의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요즘에 그 마이크로 러닝이라고 하는 그 경향들하고 블렌디드 러닝이라고 하는 경향들이 협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데이터 어널리틱스들이 발달이 심화된다면 기존의 HRD 부서나 대학 같은 데에서 진짜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게 체험이거든요. 체험을 중심으로 제공을 해주는 일종의 체험 플랫폼으로 전환될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은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실상 그렇게 플랫폼 형태로 HRD 부서나 아니면 교육기관들이 다 바뀌어진다면 원래 거기에서 종사했던 분들의 역할이 일종의 학습 코치 형태로 변화되는 게 일반적인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추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스마트 러닝 관점에서 디지털 어널리틱스는 웹사이트, 모바일 사이트, 모바일 앱에서의 학습자의 행동을 보여주는 디지털 데이터의 수집, 측정, 분석, 시각화 및 해석을 포함합니다. 디지털 인텔리전스의 중요한 구성 요소인 디지털 애널리틱스를 통해 브랜드와 웹사이트 소유자는 그들의 사이트와 앱이 어떻게 발견되고 사용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스마트 러닝 업체인 유바베 케이스도 디지털 어널리틱스를 활용한 성공 케이스로 손꼽을 수 있습니다. 학습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 이해 관계자들에게 디지털 대시보드를 제공한 것입니다. 디지털 어널리틱스 가장 본연의 기능에 충실한 타입이라고 보실 수도 있고요. 이런 활동이 추구하는 기대 효과들은 학습 효과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고객들의 학습 경험을 개선하고 학습 큐레이션을 강화시키고 최적화시키고 학습 정보의 제공을 강화하고 끝으로 플랫폼 경험을 개선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코로나19는 이것이 어떤 독자적인 변수로서 변화를 가져오기보다는 기존에 전개되고 있는 일련의 어떤 거시적인 어떤 변화들을 빠르게 하는 촉매로서의 역할을 크게 한다고 봅니다. 어찌됐든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어떤 일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우리가 어떤 교육하는 방법, 살아가는 방법에 변화가 있을 텐데요. 그런 것에 빨리 적응하도록 만드는 것들도, 그리고 돕는 것들도 HRD 하시는 분들의 가장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로 저는 봅니다. 이미 1월 달부터 저희들 시험적으로 시작했습니다만은
데이터 어널리틱 사내 자격증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많은 사람들 소화할 수가 없지만 기본 과정을 시험적으로 이 코로나19 와중에도 이미 시작을 했고요.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만족도 매우 높고 실제로 이게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할 거고요. 이도 레벨링이 돼서 기본 과정이 있고 또 특화된 어떤 전문가 과정에 뭐 레벨 2, 뭐 레벨 3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과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 외에 기술자가 아니더라도 데이터나 어떤 통계 어널리틱을 이용해서 어떻게 의사결정할 건지 관리자와 전략자 과정 이런 쪽으로 레벨업 하도록 하는 프로그램들을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는 성장형 사고방식이야말로 회사를 성장시키고 혁신을 가져오는 원동력이자 꼭 필요한 기업 문화라는 신념으로 모든 임직원들에게 전부 아는 사람이 아닌 모든 것을 배우는 사람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IT 기술의 빠른 변화에 적응하여 성과를 만들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한정된 시간에 효과적인 역량 개발이 가능해야 하는데요. 학습 환경에서 쌍방향 상호작용이 포함된 컨텐츠들로 구성된 다양한 과정을 학습자의 니즈에 맞게 추천하는 러닝 에코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 러닝이라는 직원들을 위한 플랫폼을 만들고 각기 맡은 업무에 맞게 개인화된 필수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러닝 패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그리고 많은 양의 데이터를 클라우드에서 관리한 후 활용하는 기능 덕분에 가능한 일입니다. 요약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성장형 사고를 기반으로 한 러닝 컬처를 중심으로 본인의 업무에 필요한 스킬을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상호작용을 포함한 학습 방식을 통해서 습득하고 협업에서 발생하는 조직 학습을 극대화함으로써 직원과 조직의 성장을 함께 이끄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애널리틱스 기반의 학습은 우리 개인에게 특화된 맞춤형 학습 경험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모든 학습 동선이 데이터가 돼서 마이크로 러닝, 개인화 학습화를 위한 AI 기반 컨텐츠 추천, 플립 러닝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HRD 변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주신 연사분들 소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 한 분씩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윤정구 교수님부터. 네. 예, 안녕하세요.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의 윤정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HR 비즈니스 파트너로 일하고 있는 김소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 대표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롯데 엑셀러레이터 대표이사 전영민입니다. 저 친구 롯데 인재개발 원장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보름 전에 발령 났습니다. 그 인재 육성을 잘하면 벤처 육성도 잘 할 거라는 기대에서 보낸 것 같은데 HRD 하는 사람이 대표이사도 잘 하더라는 명백한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응원 많이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찬 교수님. 네. 네, 반갑습니다. 서울대학교 산업인력개발학 전공의 이찬입니다. 예, 저 말씀 주셨는데 전용민 대표이사님께서는 최근까지 롯데인재개발원 원장님으로 계시다가 최근에 롯데 엑셀러레이터 대표이사님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아니 엑셀러레이터라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 에스컬레이터 만드는 회사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신선하고 탁월한 초기 벤처를 개발해서 에스컬레이터를 태워가지고 돈도 투자하고 빨리 이렇게 크도록 육성하는 벤처 캐피탈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육성의 맥락에선 인재개발원이랑 같은 역할을 하실 것 같아요. 세상을 선하게 바꾼다는 측면에서도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질문 이제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처음 질문, 첫 번째 질문부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구 교수님께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질문, SK텔레콤의 박항규 매니저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학습의 민주화 개념이 굉장히 신선한데요. 코로나 이후 시대에 온라인 컨퍼런스, 웨비나 등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또 무상으로 진행되는 과정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 같은 환경 변화에서 말씀해 주신 학습 민주화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학습의 민주화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태까지는 학습에 대한 공급자 선생님하고 학습자가 분리돼 있어서 역할들이 구분이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모든 지식들이 현장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이것들이 조직이 설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쪽으로 온라인이 되는 시대에 있어서는 학습에 대한 모든 권한들을 학습자들한테 넘겨줘서 학습자가 선생이 되기도 하고 학습자가 바로 그 학생이 되기도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그래서 본인들이 축적된 역량들이 자연스럽게 조직의 목적을 위해서 이입되게 만드는 요즘 사회의 요즘의 분산 사회적인 경향에서는 필수적으로 있는 경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제가 질문을 좀 관련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현대자동차 그룹의 김광태 매니저님께서 남겨주신 내용인데, 그렇게 학습의 민주화가 되려면 사실은 우리가 HR 데이터의 접근 또한 민주적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접근에 대한 권한이 별로 자유롭지 않았다는 거죠. 대외비로 취급이 됐었고. 그런데 실제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리더가 필요할 것 같은데, 진성 리더십에서 조직의 사명을 구성원에게 불어넣고 몰입에 이를 수 있는 몇 가지 차원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시대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리더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조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개념의 리더십 개념도 많이 변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상 여태 전통적으로는 저희가 생각하기에 리더는 앞에서 끌어주고 뭐 구성원들은 뒤에서 따라오는 개념이었었는데, 사실상 디지털 시대의 리더십의 개념은 결국 리더는 조직의 구성원들이 학습할 수 있는 플랫폼들을 잘 디자인해서 깔아주고, 구성원들은 그 디자인에 실려 있는 학습 내용을 통해서 본인들의 성장 체험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바로 리더의 역할이기 때문에, 결국 리더는 뭔가 비전을 정해서 구성원들을 끌고 가는 그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라기보다도 구성원들이 제대로 성장 체험을 할 수 있게 조직에 맞는 플랫폼들, 학습에 대한 플랫폼들을 설정을 해주고 디자인을 해주고, 거기에 중요한 모듈들을 소싱을 해주고, 구성원들이 직접 그 모듈 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학습자가 되기도 하고 자기가 선생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본인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그 전문성을 통해서 본인의 성장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격려해주는 그런 개념의 리더십으로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말씀해 주신 내용 잠깐만 제가 정리를 해보면, 그 학습 툴이라고 하는 시스템 안에 교육 담당자만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학습자도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으로 운영을 한다는 건 사실 그 학습의 핵심적으로 중요한 모듈들이 거기에 관련돼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접근을 할 수 있고 자기가 생산해낼 수 있고 소비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모든 이렇게 교육 내용들의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비밀로 해서 일방적으로 구성원들한테 넘겨주는 그런 것들에 대한 시대는 지났다는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연결해서 저희 이제 HRD 담당자분들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이제 역할의 변화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산 인프라코어의 이건호 차장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HRD 담당자의 역할이 그러면 학습 코치의 역할로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럴 때 가장 갖춰야 되는 주요 역량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습득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그 학습자한테 센서가 붙어서 XAPI가 축적이 되고 데이터 러닝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아직 시간들이 상당히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데이터의 소유권 문제도 있고, 그리고 머신러닝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데 그만한 데이터가 축적이 안 돼 있어서 결국 중간에 그것들을 통해서 디지털 어널리티스가 가능하기 전까지의 교육 담당자나 아니면 HRD 담당자들의 역할들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 역할들이라고 하는 거는 플랫폼 속에서 구성원들이 자기의 전문성을 통해서 경력을 할 수 있게 소싱을 해주거나 연결시켜주거나 아니면 맥락들을 잘 시켜줄 수 있는 코치 역할들을 잘 수행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맥락이 가장 중요한데, 아무리 뛰어난 교육 내용들이 있다 하더라도 맥락이라는 환경 속에 이게 심어져서 과일나무로 길러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도 없는 거니까 맥락이 중요한데, 구성원들은 학습자들은 맥락을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으니까
이 학습의 코치들이 회사의 맥락이라든지 그 구성원들의 맥락들을 잘 파악을 해서 그걸 맥락적으로 코칭을 해줄 수 있는 역할들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 개발, 회사의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디자인할 수 있는 조직 개발자가 상당히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그 디지털 데이터에 대한 자기 그걸 이해하고 접근하고 학습할 수 있는 능력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최소한 알 정도는 공부를 해서 디지털 리터러시가 있다는 것들을 증명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게요. 예전처럼 그냥 교육을 단순히 설계하고 뭐 딜리버리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디지털 리터러시까지 능력을 갖춰야 되는 그런 인재가 돼야 되겠네요. 그런 시대로 변했습니다. 자, 우리 다음으로 김소연 이사님께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현대자동차그룹의 김광태 매니저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제가 소속된 회사는 얼마 전부터 MS365 기반으로 모든 업무 툴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해 주신 러닝 컬처, 협업의 문화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보니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이 긍정적인 효과가 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CEO가 솔선수범을 해서 조직이 가야 되는 방향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성장형 사고방식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했는데, 국내 기업의 경우는 사실은 탑다운의 변화보다는 버텀업 방식의 변화 시도가 훨씬 많습니다. 네. 혹시 버텀업 방식으로도 러닝 컬처를 이루고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네네, 네. 정말 쉽지 않은 질문인데요. 많은 인사 담당자들이나 또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러닝 컬처 그리고 컬처 트랜스포메이션을 어떻게 해왔냐는 질문을 많이 하시고 또 그 부분 중에서 리더십을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루어진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사실 저희 리더십 팀들이 본보기가 돼서 먼저 모델이 돼서 보여주신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 안에는 사실 저희 전 직원들이 가져야 할 어떤 목적의식, 내가 여기서 마이크로소프트에 일함으로써 내가 추구해야 될 가치라든가 목적의식들을 찾게 해주고, 또 그것을 기반으로 한다면 누구나 우리는 다 성장하고 싶어 하고 또 배우고 싶어 하고 지금의 나보다는 미래의 나가 더 나은 나를 원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회사의 미션에서 시작해서 회사의 비전, 그 다음에 컬처,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보여줘야 될 행동까지 커넥트 더 다시라고 할까요? 연결시켜주는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심플하게 개념으로도 설명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그것이 그냥 개념 설명만으로는 사실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니까 리더십들이 모범이 되어서 직원들과 함께 경험을 공유하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본인이 직접 실패했던 사례를 얘기하고, 실패했던 사례가 있을 때 그게 원인이 어때서 이게 잘못됐던 거야 라기보다는 거기서 나는 이번에 무엇을 배웠고 우리 다음부터는 이렇게 다르게 시도해보자라는 그로스 마인드셋, 성장형 사고를 계속 연습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리더십에 물론 당연히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시스템적인, 제도적인 이런 준비도 당연히 돼 있어야 될 거고요. 거기서 우리 인사 담당자나 교육 담당자들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뭐 예를 들면 어떤 직원의 성과를 바라보는, 성과를 평가하고 피드백을 주는 그런 제도 안에서도 직원이 과거에 했던 경험들을 다시 리플렉션, 되돌아보게 하되 거기서 어떤 포인트들은 더 잘할 수 있었고 어떤 포인트들은 다음에는 다른 시도를 할 것이고를 꼭 포함해서 피드백 세션을 하게 합니다. 그럼으로써 이전의 과거의 경험에서 미래에는 더 다른 시도,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게 하는 거죠. 예. 그럼 결국에는 어떤 직급에 있든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네, 말씀이신데, 그러면 연결해서도 질문이 또 들어와서요. LS의 엄기성 팀장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그러면 그러한 러닝 컬처 형성을 위해서는 조직 내에 그래도 어떤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지금 말씀 주셨잖아요. 예. 그 전략하고 프로그램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추가로 왜 개인화된 러닝 패스와 코칭 헤빗 무크라고 말씀 네. 주셨는데 네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그 러닝 컬처를 진행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냐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어떤 성과 관리, 퍼포먼스 성과를 내고 어떻게 직원을 디벨롭할 거냐에 대한 그 시스템이 커넥트라고 있는데, 그 커넥트 안에서 굉장히 그 러닝 컬처를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커넥트에서는 그 직원이 한 해 동안 본인의 핵심 업무를 정리를 하는데요. 그 핵심 업무에 대한 정리를 해서 본인이 정리를 한 후에는 매니저와 피드백을 나누는 세션을 하게 되는데요. 본인이 정리를 할 때 이미 그 질문들에
과거에 내가 어떤 업무들을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했으면 더 잘했을 수 있고 다음 쿼터에는 이 업무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더 잘할 수 있고 라는 질문들을 꼭 포함하게 합니다. 그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했던 업무 성과에서 어떤 포인트들이 개선이 필요했고 어떤 부분들은 다르게 할 것들인지라는 고민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기준 중에 하나는 협업을 굉장히 강조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개인의 성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기여를 했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업적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더 큰 성과를 만들었는지를 기술을 하게 합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내가 그냥 예전에 하던 방식 그대로 할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 협업을 통해서 또 그 협업에서 일어난 배움을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그 커넥트 안에서 그 실천을 하게 돕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제도들을 제가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 저희의 마이크로소프트 러닝 시스템에 대해서 러닝 패스를 제가 소개해 드렸고 그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러닝 시스템을 좀 설명을 한번 드리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저희는 마이크로소프트 러닝이라는 플랫폼을 모든 직원이 들어가면 본인의 직원의 업무에 맞게 그 필수 교육 과정은 당연히 뜨고요. 그 옆에 권고하는 과정들이 다양하게 뜨게 되는데 사실 그것들이 매일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계속 변화해야 되는 거고 또 비즈니스 방향이나 커스터머 니즈에 따라서 변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레코멘드 하는 과정들은 계속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결정이 되냐 하면 오늘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처럼 그 디지털 어널리틱스 데이터 그러니까 저와 같은 비슷한 롤을 하고 있는 글로벌 전체의 마이크로소프트 직원들이 교육을 이수하고 좋은 피드백을 주었거나 상호작용이 많이 일어났거나 했던 과정들이 저에게 추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롤을 하고 있는 직원끼리는 그 교육 어땠어? 그 교육에서 난 뭘 배웠어? 이렇게 공유를 하면서 커뮤니티처럼 같이 공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이크로소프트 러닝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는 그 제가 이제 그 러닝 사례로 하나 그 코칭 헤비 무크를 제가 소개를 좀 드렸었는데요. 그건 저희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성장형 사고를 강조를 하려면 저희 직원들이 모두 새로운 시도하는 데 두려움이 없어야 되고 실패해서 배움을 찾아 나가는 그런 행동들이 필요한데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팀장님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코칭 스킬이었고요. 그래서 이 코칭 스킬을 전 세계 팀장님들에게 빠른 시일 안에 교육을 시키고 싶었고 그래서 5주 동안 바쁘신 팀장님들이시니 일주일에 1시간 정도씩만 시간을 내서 자기 주도 학습으로도 하고 또 퍼실리테이터 강사가 진행하는 과정도 듣는 겁니다. 듣고 거기에 또 상호작용을 하면서 본인이 노트도 정리하고 질문에 답하며 풀기도 하면서 그런 과정을 진행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 공부를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커뮤니티를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조가 형성이 되고 그럼 그 조 안에서는 매주 배운 내용을 팔로우하는 미팅을 한 번씩 해서 어떤 걸 배웠고 난 다음에 어떤 시도를 해보겠다라는 걸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통한 학습이었다는 게 좀 다른 점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사님, 우리가 제도나 어떤 시스템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직원 개개인들이 그거를 잘 따라와 주는지 가 더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하나 시스템의 노규환 차장님께서 비슷한 질문을 주셨어요. 그런 시스템이 우리가 비대면이 아니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비대면,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업무 상황에 지금 강제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면서 어떤 식으로 직원들의 퍼포먼스나 역량 개발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는지 이것도 또 물어보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비대면 시대가 되고 나서 사실 더 걱정도 많으시고, 그래서 고민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이제 이 시대는 선택이 아니고 사실은 저희는 재택근무를 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재택근무를 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선택이었거든요. 그냥 언제든 본인이 상황이 되면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필수가 된 거죠. 누구나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워크플레이스라는 관점, 일하는 방식에 대한 것들, 문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에 맞게 변화해야 된다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으로만 할 때하고 온라인으로 할 때하고 이제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어느 기업이든지 그냥 한 가지에만 되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좀 유연하게 움직이게 돼야 되게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 저희는 마이크로소프트 솔루션인 팀즈라는 걸 통해서 업무를 계속 많이 해왔었거든요. 거기서 배움도 많이 일어납니다, 사실.
뭐 예를 들면 새로운 입사자가 있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어떤 프로젝트가 형성이 되면 그 팀즈 안에 그룹이 형성되는 게 제일 먼저 시작이고요. 그럼 그 안에서 같이 미팅을 하거나 화상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자료 작성을 같이 하거나 필요한 교육도 받는다거나 그런 것들이 그 플랫폼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배움들을 하는 것에 익숙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비대면으로 하는 지금의 상황에서의 업무를 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문제 없이 진행을 하고 있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네. 원래부터 코로나 이전에도 이렇게 해 오셨던 거네요. 네. 그럼 앞으로 우리도 그냥 시간이 해결해 줄 네. 상황이면 참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기도 한데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고민인 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건 이제 언택트로 만나지 않고 계속 업무를 하다 보니 업무 효율이 어떠냐 뭐 이런 것들 지금 저희가 데이터 분석도 하고 있고 네. 또 직원들에게 사실 설문조사도 하고 있고 그거를 아직 분석 중이긴 한데요. 거기서 나온 결과들을 보면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직원분들이 어떻게 좀 정신적인 건강이라든가 어떻게 업무에서 여기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좀 세세한 도움이 필요하냐에 대한 저희 관리자들, 매니저분들을 그 리더십 스킬을 좀 교육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쓰고 있습니다. 네. 네, 또 의미 있는 통계가 나오겠네요. 나중에 또 공유해 주세요, 이사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전영민 이사님께 질문 조금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현대자동차 그룹의 김광태 매니저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국내외 HR 관련 데이터 분석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 조직 풍토나 제도 등의 차이가 커서 적용하는 게 사실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롯데 같은 경우는 우수한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많은 부서들이 실제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플랫폼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또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시사점을 도출하고 현업에서 의미 있게 적용하신 좀 사례가 있는지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네. 분위기 좀 편하게 갈게요. 네네네네. 뭐 빅데이터 이야기는 뭐 최근에 그 단어가 나온 거고요. 인공지능,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사회자님 몇 년도쯤 우리 인류에게 등장한 단어일 것 같습니까? 이럴 때 쓰라고 하나님이 통밥이라는 훌륭한 상을 주셨습니다. 글쎄요. 10년은 네. 그럼 우리 저 기술계 재정상인 마이크로소프트 이사님은 몇 네. 년 들어왔어요? 떨고 있었습니다. 네. 저는 무조건 조금 오래돼서 이런 질문 하실 것 같아서 한 25년 보겠습니다. 25년 전. 네. 1956년도에 아이비 리그에 속하는 다트머스 대학에 그 당시를 주름잡던 컴퓨터 공학자들이 다 모여서 8주 동안 워크숍을 했습니다. 컴퓨터의 미래에 대해서. 8주 워크숍을 끝나고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그 성명서 중에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는 것이 이제 등장할 것이고 몇 년 후에는 이 기술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을 것이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주목을 받았겠죠? 사회자님 몇 년 후일까요? 지금까지 온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56년도에서 몇 년 후로 예측했을까요? 인간의 등을. 예측을 했을 때요. 예. 글쎄요. 이럴 때 또 하나님 주신 선물을 이제 쓰시죠. 통밥. 통밥. 네. 그냥 찍어볼게요. 예. 한 20년 20년. 기술계의 최정상 마이크로소프트 이사님. 더 오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길게 가겠습니다. 예. 길게. 한 50년 걸립니다. 그때 20년 후에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금 그 인공지능 학자들이 인간의 지능을 지금 시점에서 몇 년 후쯤 뛰어넘는다고 예측한지 아십니까? 오늘 이렇게 질문을 많이 받고 네. 네. 20년. 네. 그럼 20년 후에는 어떤 소리 할까요? 또 20년. 또 20년. 예. 그냥 웃자고 소리고요. 그러면 1950년 플러스 20년 후에 인공지능은 주목받지 못했지만 그때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이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엔지니어들이 예측하는 대로 가지 않고 방향성은 비슷하지만 돌발적인 어떤 기술이 튀어나오면서 세상을 바꿉니다. 제가 이야기를 한 것은요. 어떤 신박한 기술이 나와서 혹은 신박한 플랫폼이 나와서 우리 업무나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시고요. 기술에서 출발하지 않고 우리의 태도와 문제에서 출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이용해서 무엇을 분석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이고요. 사실 직무급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미국 같은 기업은요, 데이터 분석이 굉장히 쉽습니다.
회사마다 다 구조가 비슷비슷하니까요. 근데 한국의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삼성, LG, 뭐 롯데 할 것 없이 다 직급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부서의 특성도 다르고 철학도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데이터가 모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빅데이터화돼서 정형화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데이터 어널리틱이 굉장히 어려운 국가이기는 합니다.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회사별로 우리가 어떤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떤 질문에 한번 대답하고 싶다. 그냥 직관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에 기반해서 확실한 객관적인 사실을 알고 싶다라고 할 때는요. 노력하면 돼요. 지금의 툴로도 충분히.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저희들이 한 10년 넘게 3대 그 서베이를 합니다. 3만 명, 4만 명씩 응답하는 서베이가 10년 동안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축적을 했습니다. 그중에 리더십 진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3,700명의 CEO와 팀장급 이상의 사람들에 대해서 밑에 부하 직원들이 서베이를 해서 리더십을 진단하고 피드백을 합니다. 여성한테 물어봐야겠네. 그래서 남성 리더의 리더십이 더 높은 점수를 받을까요? 여성 인재 리더들이 높은 점수를 받을까요? 바람을 얘기하고 싶은데. 예, 뭐 편하게 하십시오. 이건 직관적으로. 여성 인재가 높아요. 여성 인재가 높다고 이제 우기십니다. 사실은 어떨까요? 10년 동안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일관되게 여성 인재의 평가가 떨어집니다. 통계적으로 유의할 정도로요. 자, 이제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객관적으로 10년 동안 통계적으로 유의할 정도로. 이게 데이터 분석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왜 여성 팀장들의 리더십은 낮게 평가될까요? 그걸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해야죠. 분석을 해보니까 남성 팔로워들이 남성 상사, 여성 상사를 평가할 때는 통계적으로 거의 유의하지 않을 정도로 평등하게 점수를 주십니다. 근데 여성 팔로워들은 남성 리더에게 주는 점수와 여성 리더에게 주는 점수를 보면 통계적으로 아주 유의할 정도로 차별을 하십니다. 자, 문제는 그럼 뭘까요? 여성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여성 팔로워십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여성 팔로워십? 빙고. 그 여성 리더가 문제가 있고 나서 여성 리더 집합 이렇게 해서 리더십 이렇게 발휘하세요라고 자꾸 얘기해봤자 헛소리이고요. 이게 사실 뭐 화려한 데이터나 인공지능을 이용하지 않고도 충분히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사님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현업에 적용을 하시는 해야죠. 사례도 이제 있으시겠네요. HRD에서 결국은 새로 들어온 신입 사원들에게 네네. 남성과 여성이 뭐 섞여서 들어오겠지만 여성 리더십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수용하고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HRD의 인터벤션이 거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신입 사원 교육 혹은 대리급 교육, 실무자 교육에서는 이제 그게 장착되기 시작했지. 아, 그게 얼마나 됐나요? 그렇게 교육을 시작하신 지가 한 2년 좀 여성 됐어요. 리더십. 예. 그럼 2년이 여성 지난 팔로워십. 지금 2년이 지난 지금 변화가 보이나요? 그거 아직은 보고 제가 이동을 해야 되는데. 아, 네. 그럼 전에 또 하나는 네. 자, 그러면 3대 리더 그 진단인데요. 소위 회사에 대한 만족도 진단이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리더십 진단이 있고 윤리 진단이 있습니다. 3, 4만 명의 직원들이 수년간 했잖아요. 근데 누가 했는지를 누가 이렇게 답했는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디지털 발자국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녀석이 이렇게 해서 수년간 답변을 했구나를 추적 관리할 수 있죠. 이게 얼마나 훌륭한 빅데이터입니까? 그러면 이 친구가 직무 만족도라든지 조직 몰입도라든지 그 윤리성이라든지 리더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관되게 분석을 해서 이것이 어떻게 상관관계가 있는지 여성과 남성 혹은 계열사에 무슨 직무를 하는지 성진이 얼마나 빠르게 갔는지 누락됐는지 심지어는 거기에 연계해서 이 친구의 성과평가까지 연결해서 보면 좀 상당히 시사점이 있는 데이터들이 나올 수 있다고 그러면 그 데이터가 실제 개인의 맞춤형 학습으로 적용이 되셨나요? 그걸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요. 네네네. 그렇게 해서 분석 작업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서 우리가 인터벤션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HRD에서 네. 그런 결과가 나오겠죠. 직관회의에서 뭐 우리 기업 문화를 어떻게 하자. 그 통찰회의에서 어떻게 하자는 것은 그럼 너무 비포 코로나식 판단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항상 사람들은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가 너무 궁금하니까. 네, 지금 막 계속 네. 저희들은 일단은 데이터를 이런 쌓는 과정. 실험을 계속하고 네, 있고요. 네. 실험을 계속하고 있고 이런 결과물들이 하나씩 나올 텐데 뭐 대단한 어떤 인공지능을 이용한 것은 아니고요. 네. 그런 문제를 규명해 보겠다는 실무자의 태도가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네. 또 하나 부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롯데는 그룹이잖아요. 크니까 데이터도 커요. 근데 작은 각계의 어떤 회사들의 입장에서는
데이터 규모도 작고 빅해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수평적으로 여러 계열사의 데이터를 모아서 좀 해주는 어떤 그런 어떤 전문적인 서비스, 뭐 기업들 이런 쪽이 좀 등장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등장하겠죠. 예. 간절한 소망이고요. 저희 엑셀러레이터에서 그런 회사 한번 키워볼까요? 좋은 아이디어. 예. 네, 대표님.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네. 노력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뭐 이게 제 결론입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질문 좀 드릴 텐데요. KB 국민카드 김정현 선임 차장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이제 HRD 담당자뿐만 아니라 전 직원이 데이터를 읽을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은 IT 직군이 아닌 경우에는 내가 그거를 왜 해야 돼? 라는 사실 동기의 결여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 동기를 부여하고 교육에 조금 몰입을 할 수 있는지 좀 간단히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예, 코로나요. 요거는 변화의 직접적인 동의는 아니고 촉매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돼 왔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하는 촉매입니다. 이 와중에 뭐 이게 유탄 맞아서 굉장히 힘들어진 회사도 있고 또 유탄 맞아서 굉장히 힘들어진 직무도 있고요. 오히려 흥행에 성공하고 엄청 앞으로 좀 촉망받는 직무와 업종이 생기죠. 가장 대표적인 직무가 여러분들입니다. HRD 하시는 분들. 왜? 이대로 살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공포가 모든 직원들을 지배합니다. 사실 저 장표를 한번 보시면요. 뭐 저희들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5번째 페이지에 나오는데요. 뭐요? 한 번 더. 예. 최근에 이게 저희들 이러닝의 IT 과정의 학습자 추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코비드-19이 터지고 난 다음에 확 올라가잖아요. IT 쪽에. 근데 그 장표를 보시면요. 그 공부하는 IT 비전공자가 80%입니다. 이게 뭐죠? 얘들이 왜 IT를 갑자기 자발적으로 온라인에 들어와서 공부를 할까요? 뭐 두려움이 생긴 거죠. 이렇게 두려움이 생겨서 뭐라도 공부라도 해야지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 전 직원의 마음속에 있다면 이것만큼 HRD 하는 분들이 물 만난 때가 또 있을까요? 네. 또 하나는요. 앞에 2페이지 전에 한번 가보세요. 앞으로. 예. 이거요. 70, 20, 10. 이거 이제 폐기해야 돼요. 원래 제가 이 주장 안 맞다고 보는데요. 이 얘기가 아니에요. 온더잡 익스피리언스가 뭐 성공에 기여했다. 코비드-19 이전에 내가 온더잡 익스피리언스를 오프라인에서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그것이 애프터 코로나에도 정말 유효한 효과를 발휘할까요? 아니면 장애물로 발휘할까요? 70%는 장애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정관념이 되기도 쉽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새로운 포스트 코로나에서 새로운 지평이 열린다면 이것이야말로 책과 웹과 모바일에서 배우고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우리 롯데의 장표만 보더라도 IT를 배워야 된다는 강박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하시면 돼요. 준비 다 돼 있어. 직원들은 네네. 준비 다 돼 있어. 안 된 사람은 우리 같은 HRD 하는 분들이 준비한 거예요. 네네네.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HRD 저도 한 8년 넘게 했는데 빨리 극복해야 될 단점이 이겁니다. 세상을 너무 성선설로 보시는 거. 모든 사람들은 공부를 하고 싶어하고 또 공부를 통해서 성취감을 느끼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물론 그런 분들 있죠. 태어나서 공부에 성취감을 느끼고 공부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셨어요. 다들 박사학위 받고 교육학 교수님 다 하고 계시거든요. 교육학 교수님들은 막 즐거워하세요. 근데 실제로 그 밑에서 교육받은 HRD 스페셜리스트들도 공부는 즐거운 거라고 하는데 진짜 그럴까요? 결국은 새로운 IT를 배운다는 것은 두렵든지 저거 공부하면 내가 승진을 한다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전자가 형성됐으니까 얼마나 하기 좋겠습니까? 예. 그렇죠. 동기부여를 누군가가 일부러 준다기보다는 뭐 상황 자체가 동기를 만들어진 거예요. 네, 지금 우리만 그렇게 하면 되는데 네. 결국은 이게 어떻게 개입을 해야 되냐면 그 사람에게 맞는 어떤 과정, 자기의 커리어에 맞는 IT와 관련된 과정을 큐레이션을 네. 해주셔야 됩니다. 해줘야 되겠네요.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반드시 평가를 해서 라벨링을 해줘야 돼요. 그 옛날에 식스 시그마 바람이 불 때 네네. 식스 시그마 끝나면 평가해서 뭐 합니까? 블랙벨트. 네. 이 블랙벨트 주지 않습니까? 네. 평가해서 그 블랙벨트가 내 레주메 위에 올라가면 내 이력서나 혹은 인사기록 카드에 올라가면 성진에 유리하거나 밖에 노동시장에 나왔을 때 높은 몸값에 팔리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 IT가 사내에서 하든 외부와 연계해서 하든 반드시 평가를 해서 레벨링을 해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도 아이러니한 것이 회사에서 공부하라고 부르면 막 입이 툭 튀어나와서 시간 없는데 이러면서 자기 돈을 한 학기에 1,000만 원씩 내서 주요한 대학교, 야간 대학원 왜 그럴까요? 레벨링이거든요. 예, 레벨링이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까지 장착한다면 아마 이런 저 코로나 시대에 가장 주목받는 HRD 전문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일단 뭐 동기부여라고 하는 게 사실은 사회가 우리에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저로 있겠죠. 이왕이면 또 그런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자격에 대한 레벨링을 해준다면 더욱더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엄격하게 관리하고 예. 자, 이제 세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하나시스템의 노기환 차장님께서 이제 주셨는데요. 우리 요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련된 인력 수요가 굉장히 많아서 이들을 육성을 하죠, 조직에서. 그런데 또 이들이 성과를 내고 나면은 다른 곳으로 이탈하는 경우들도 종종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력들을 잘 육성을 해서 우리가 잘 데리고 있을 수 있는 어떤 리텐션 전략이 있다면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혼자 떠드는 거 싫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화에 교수님도 계시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다고 하는 학교가 관악에 있는 그 학교 네. 교수님이 오셨어. 교수님 DT 시대지 않습니까? 네. 인공지능 시대고 그러면 우리 관악에 있는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의 입학 TO가 지난 10년 전과 비교해서 작년까지 몇 배나 늘어났을 것 같습니까? 동결입니다. 동결입니다. 20년 전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1.5배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동결이에요, 동결. 이 시대에 서울대 컴퓨터공학과의 TO는 동결이 원래 좀 올리더라고, 원래. 주목했는데 그럼 지난 10년 동안에 스탠포드의 컴퓨터공학과의 TO는 몇 배나 늘었는지 그로 추론하십니까? 5배 이상은 늘었습니다. 네, 5배 늘었습니다. 자, 이러니까 컴퓨터 전공한 DT 전공한 사람들이 뭐 시장에 있겠어요? 없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도에서 수입하시든지요. 아니면 내부 직원들을 HRD를 통해서 바꾸셔야죠. 바꿔놓으면 외부에 높은 몸값으로 팔려 나간다. 저는 그건 HRD 하시는 분들 태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같이 하고 있는 우리 가족인 임직원들이 전원 다 임원 다 만들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네. 전원 임원 다 만들 수 없으면 그 우리 가족들이 HRD 서비스를 받아서 임원이 내부에서 되든지 아니면 밖에 나가서 높은 몸값에 인정받도록 해주는 것이 HRD 하는 분들의 기본적인 소명이죠. 높은 몸값으로 스카우트되고 하면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DT에 대한 기술만 있다고 해서 맞는 건 아니에요. DT 전문가를 뽑고 롯데백화점에서 DT 전문가를 뽑았어요. 근데 이 친구를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백화점이라는 산업의 특성을 이해하도록 교육을 시켜야 돼요. 1년에서 2년 동안. 그래야지 밥값하거든요. 그럼 뒤져보라고 생각해 보시죠. 백화점의 산업의 특성을 잘 알고 거기서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지 잘 아는 친구한테 1년이나 2년에 걸쳐서 사내에서 IT나 DT를 훈련시키면 어떻습니까? 똑같은 효과죠. 어차피 컴퓨터공학 전공한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속도가 늘어나지 않는데 사회가 요구하는 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트랜스폼 해야죠. 어떻게 보면 DT 시대 우리 기업이 우리 국가가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중추적인 역할을 HRD 하시는 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회사 살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과감하게 하시는 것이 좋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태도도 네. 돼 있어 하고 싶어. IT 네. 공부하고 싶어 지금. 얼마나 좋아요. 감사합니다. 인재개발 원장 계속 하고 싶은데. 자, 우리 이어서 이창 교수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김광태 매니저님 남겨주셨는데요. 최근에는 유튜브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러닝 채널 또는 다양한 무료 이북 플랫폼을 통해서 교육이
굉장히 많이 오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습 크리에이션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하려면 내부에 있는 이러닝 플랫폼 같이 한정된 자원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것들도 조금 적극적으로 효과적으로 종합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크리에이션이 필요할 텐데 어떤 좀 좋은 방법이 없을지 좀 부탁드립니다. 예. 학습 큐레이션과 관련해서는 사실 시스템 이전에 저희 HRD 부서에서 고민해야 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컨셉만 놓고 보면 개개인이 자기가 원하는 수준의 컨텐츠와 교육 과정을 선별해서 들을 수 있다는 게 참 이상적으로 들리는데요. 사실은 본인의 학습 능력과 실제 학습된 수준이 일정 수준 이상이 돼야지 내가 어떤 컨텐츠가 필요한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그렇지만 만약에 그런 준비가 안 된 학습자라면 오히려 방치되거나 방임되기 쉽상이고 또 한 가지는 회사 입장에선 우리는 시스템 다 깔아줬는데 라는 면피 효과가 생길 수 있어서 자칫하면 HRD 로드맵을 갖고 저희가 짜임새 있게 교육을 하던 부분에 원하지 않는 교육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스템 쪽에 너무 의존하기 이전에 HRD 부서로서는 개개인의 학습 수준에 맞는 학습 큐레이션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검토해서 팔로우업이 안 되는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 큐레이션이 안 되는 학습자들에 대한 배려가 전제된 뒤에 그 다음에 시스템을 기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거네요. 시스템만 네. 딱 던져줘서 다 하면 참 좋을 텐데 이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아유, 예. 두 번째. 따라오는 거 그런 말이에요. 거드는 거죠. 근데 저희가 교육 가서 그런 얘기를 하면은 다들 뭐 교육생들은 이 자체가 너무 교육받는 것 자체 너무 힘들어하니까 참 아쉬운 힘들죠. 거는 예. 교직의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예산을 시스템에 투입했기 때문에 네. 이 돈을 여기에 이렇게 썼는데 왜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야? 사실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인적 자원뿐만 아니라 예산의 배분에서부터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들어가야 실질적으로 학습자 중심의 교육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이제 시스템 얘기 계속 하고 있으니까 또 네. 이제 이어서 질문을 좀 드리면 SKI의 배주리 연구원님께서 네. 질문을 주셨어요. 다양한 학습자의 정보, 뭐 예를 들면 인적 사항이나 과정의 선호도, 학습 패턴이 있죠. 이런 것들과 또 다양한 패시브 데이터가 있습니다. 접속을 어디에서 하는지, 얼마나 접속을 하는지 이런 것들도 함께 고려를 해서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유밥 사례를 비롯해서 이런 다양한 행동 데이터까지 모아서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기술이 있는지, 기관이 있는지를 좀 물어보시네요. 네. 답을 알고 질문을 해주신 것 아, 그런 같아요. 것 같아요. 실제로 유밥의 사례를 통해서 리포트를 교육부서에서 받아보시면 일주일 중에는 어느 요일에 액세스를 제일 많이 하시는지 혹은 하루에서는 일과 중에 언제 액세스를 제일 많이 하는지 그리고 직급별로 어느 컨텐츠를 많이 듣는지 이런 것들이 다 분석된 리포트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스마트 러닝을 할 때 대부분의 경영진에서 고민하는 거는 이런 거 했다가 업무 시간에 일 안 하고 자기 개발하고 있는 거 아니야? 우려를 표명하시는데 실제 유밥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보면 액세시빌리티가 가장 높고 실제 학습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출퇴근 시간대가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전문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근무 시간 외에 이런 노력들을 투자해서 개개인의 역량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 이런 데이터들이 객관적으로 잡히기 때문에 훨씬 더 학습 플랫폼을 활용해서 저희가 그런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고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제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예. 정말 답을 알고 질문을 네, 주셨는지 또 교수님 딱 맞는. 그때도 한 6년 전에 네. 한 7년 됐네요. 이게 데스크탑 베이스의 온라인 학습을 네. 모바일로 옮겼어요. 옮겼는데 지금은 거의 90% 이상이 다 모바일로, 모바일로 하는데 네. 그러다 보면 뭐 다 어떤 핸드폰인지 다 추적이 되니까 거의 누군지 다 예, 아니까요. 다 아니까 뭐 다 나오는 거지 다 나오는 거고 근데 보니까 70-80%가 지하철이에요. 지하철 버스. 출퇴근하니 그러니까 어떻게 20분, 30분짜리 넘는 걸로 가면 안 돼요. 안 되죠. 그 지하철 네. 버스니까 거기에 맞춰서 또 HRD가 바뀌는 거고 근데 모바일 쪽으로 대세니까 넘어가면 그 플랫폼 모바일로 넘기면 충분히 저 정도는
많죠. 해주는 업체도 많을 네. 텐데. 저희가 기술이 많은 부분을 해결해 줄 거라고 기대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HRD 담당 부서 담당자의 전문성을 뛰어넘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기획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창의성이 엄청 중요하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앞으로 사람이 해야 될 고유의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창의성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주로 창의성 교육을 누구한테 시키느냐? 신입들, 주니어들한테 많이 시키는데 저희 한국 창의성 학회에서 우리나라 4천 명 이상 재직자들 직급별 창의성 진단을 해봤더니 사실은 주니어들, 신입들은 창의성이 제일 높아요. 예. 정확하게 창의성이 직급별로 저희 나라는 반비례하거든요. 예. 그러면 창의성 교육이 정작 필요한 데가 어디냐? 네네. 선입견을 갖고 너희는 주니어니까 창의성 교육을 받아야 돼가 아니라 네네네. 데이터 기반의 네. 교육 수요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도 크게 도움이 될 거라서 저거는 기술적인 뿐만 아니라 저희가 실제 수요자 중심의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대한 고민이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아주 어려운 접근이 아니라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접근만 해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네. 사실 이제 위에 많은 분들은 교육을 안 받으려고 하실 테니까 네, 이제 그게 네. 문제가 돼서 네, 네. 저희가 지금 이런 자리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보는데요. 근데 마지막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HRD 관점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그 데이터의 분석이나 또는 그 러닝 익스피리언스를 최적화하는 데 있어서 우리 HRD 담당자, HR 담당자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고려하고 혁신해야 되는 그 포인트는 뭔지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디지털 데이터 어널리틱스를 기반으로 해서 학습 경험을 최적화하는 데 있어서 아까 패널 분들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HRD 구성원이 먼저 디지털 리터러시가 예. 올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저희가 프로그램 수준으로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네. 최소한 어떤 데이터를 모아야 되고 네. 모아진 데이터를 학습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는 네. 저희가 역량을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끼리 놓고 얘기를 하면 뭐 임원 교육은 임원 교육이니까 차부장이 운영 담당자를 해야 되고 예, 신입 교육은 대리 과장이 해야 되고 하는 업무의 실질적인 역량 수준, 숙련도의 차이보다는 그런 직급을 맞추는 사실 나라의 그런 문화. 구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실질적으로 필요한 역량을 교육시키는 것도 중요한데 네. 그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탤런트 트랜스포메이션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네. 하나만 더 할까요? 네네네. 그래서 사실상 우리 아까 그 러닝 코칭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 여기 빅데이터에서 분석이 돼서 나하고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카테고리는 자기 자신의 카테고리라기보다도 자기 환경을 구성하는 초기값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체가 자기 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시된 모든 값들은 사실상 자기 자신을 디퍼스널라이즈 시킨 값이기 때문에 여기에 답이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코치들이 해야 될 역할들은 이렇게 초기값으로 제시된 것들을 자기 자신의 러닝 익스피리언스로 이걸 연결시키는 것들에 대해서 커넥션을 해줘야 되는 게 그렇게 해줄 경우에 이게 완전히 퍼스널라이즈드 러닝, 여기에서 러닝 익스피리언스라는 게 창출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는 아무리 많이 분석이 된다 하더라도 그냥 초기값일 뿐이에요. 내 개인적인 학습을 위해서. 제일 어려운 답이네요. 일단 시스템은 다 되어 있고 우리만 잘하면 우리만 잘하면 아니 그러니까 HRD의 역할들이 네. 그 초기값들 가지고 이 사람들이 본인의 러닝 익스피리언스를 네. 창출을 못하니까 이걸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마지막 질문 우리 LG 헬로비전의 심현정 부장님 질문이었는데 너무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자, 지금 실시간으로 댓글이 올라오고 있어서요. 제가 질문 몇 가지 전문가분들께 조금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질문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대기업들은 유사하게 많은 직원 관리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디퍼스널라이제이션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담당 코디네이터가 1대1로 케어하는 소수 핵심 인재 과정들을 제외하고는 피부로 느껴지는 효과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개인 맞춤형 케어에 대한 니즈가 높은 요즘 세대들을 고려했을 때 대규모 인원에 대한 관리를 어떠한 전략으로 해나가면 좋을지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자유롭게 이게 아마
저에 관한 질문인 것 같은데 아까 디퍼스널라이제이션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네. 사실상 빅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나하고 비슷한 역할과 범주를 크로스 커팅해서 나한테 제공되는 데이터는 나의 학습을 위한 초기값 이거 자체가 나에 관한 건 아니거든요. 나에 관해서 완전히 커스터마이즈된 데이터가 아니고 커스터마이즈된 데이터라는 건 나한테 그 센서가 붙어서 XAPI가 엄청나게 과거 현재로 축적이 돼서 연결이 됐을 때 완전히 퍼스널라이즈 데이터로서 학습에 대해서 촉진을 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중간에 과도기로서 빅데이터에서 남의 데이터, 비슷한 사람들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나한테 초기값으로 제시한 것들을 가지고 나에 대한 성장 체험이라는 학습 체험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코치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코치가 많이 없다는 거잖아요. 회사에 가보면. 그래서 장기적으로 따지면 사실상 그 회사가 완전히 학습 자체가 모든 사람들이 학습의 주체가 되고 학습의 객체가 되고 하는 플랫폼으로 전환이 된다면 여태까지 HRD의 역할들도 이 기존 이렇게 관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역할이라기보다도 회사의 전 구성원들을 나눠서 그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영업사원식으로 내가 맡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영업사원식으로 그렇게 코칭을 해준다 하는 개념으로 나중에 전환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구성원들이 그걸 다 HRD 역할들이 해낼 수 없다면 소싱을 하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아니면 여태까지 우리 회사에서 HRD 역할로서 공헌을 했던 분들이 밖에 나가 계신 분들이 연결이 돼서 그래서 HRD 역할들은 자기가 맡은 구성원들에 대해서 그걸 컨텍스츄얼라이즈 해주고 그분들이 학습 체험을 할 수 있게 코칭을 해주는 역할로 전환이 될 것이 저희가 예측하는 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답변 또 있으실까요? 두 번째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댓글로 들어왔는데요. 교육 분야에서 과정, 협업 중심의 학습 시스템을 구축하신 부분은 충분히 동의하고 이해가 갑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을, 경쟁보다는 협업을 중심으로 조직 문화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HRD뿐 아니라 HR 전반, 평가나 보상 이동에 대한 제도적인 변화가 밑바탕이 되어야 할 텐데요. HR 저변의 변화 및 노력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느 분? 네. 제가 어떻게 이사님. 보면 네. 아까 저희 커넥트라는 저희가 어떻게 성과를 바라보고 그 성과를 통해서 어떻게 인재를 개발해야 되냐라는 그 제도 시스템을 설명드렸던 거에 녹아 있는 그 부분이 좀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 개인이 어떤 핵심 업무에 대해서 업적을 냈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또 다른 두 가지의 축이 어떻게 그 본인이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했느냐, 컨트리뷰션에 대한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이 이미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더 큰 성과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기술하고 매니저의 피드백을 1년에 3번 받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떤 결과를 창출했냐도 당연히 3분의 1 정도로 중요하지만 나머지 3분의 2는 그것이 어떻게 내 팀, 내 조직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냐라는 협업을 통해서 영향을 미쳤냐라는 것을 평가의 기준이다 보니까 그런 일하는 방식, 문화가 실천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전반적인 성과평가 제도에 다 녹일 수는 없겠지만 성과평가를 함에 있어서 뭐 역량평가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일하냐에 대한 것들을 그런 변수들을 좀 고려할 수 있도록 시도를 한다면 좀 좋은 시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보다 약간 매크로한 측면인데 그 우리가 가끔 혼동하고 있는 게 협동이라고 하는 코퍼레이션하고 콜래버레이션이라고 하는 협업을 잘 구별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의 학습은 협업 중심의 학습이거든요. 그런데 협동이라고 하는 건 서로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주고받는 것들이 협동이라고 한다면 그 협업이라고 한다는 건 공동의 목적을 설정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컨트리뷰션을 하고 거기서 좋은 학습 체험이 있을 때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게 협업의 관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협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공동으로 묶어주는 공동의 목표가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가능한 게 마이크로소프트나 넷플릭스 같은 데는 회사의 사명이나 목적 같은 것들이 분명해서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서로 돕고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좋은 체험들을 공유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 뭐
제도적인 시스템들도 만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회사가 그 자기의 존재 이유를 구현해 줄 수 있는 그런 목적이 분명한지 그리고 만들어지는 시스템이나 제주들은 이거에 잘 온라인이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거죠, 사실. 조직에서 공유하는 성공 방정식이 사실 바뀌어야죠. 저희는 기존에는 성공 방정식이 경쟁을 통한 생존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질문도 그렇고 말씀해 주신 내용도 그렇고 경쟁을 통한 생존에서 협업을 통한 공존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코로나 저 혼자 손 잘 씻어도 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협업해야지 저희가 공존할 수 있는 거잖아요. 패러다임이 변화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성과 관리 메커니즘도 함께 이동을 해야 비로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좋은 비유 해주셨어요. 나만 손 씻는다고 되는 게 아닌 거죠. 우리가 나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같이. 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이제 마지막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인재개발팀을 신설하셨는데 대략적인 인원 규모가 궁금합니다. 기존 인재개발팀과 별개의 팀을 신설하게 되신 주요한 이유는 어떤 것일까요? 데이터 어널리틱스 자격증 제도의 경우 내가 하고 있는 업무와는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직원들도 있을 텐데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주고 계신가요, 우리 대표님? 네. 제가 이 질문 안 나올 수가 없을 거라고 네. 핫한 주제잖아요. 사실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국내에 아직. 네. 인재개발원에 저런 팀을 만드는 게 저도 뭐 정답은 없죠. 그래서 저거는 애자일하게 만들어 간다. 요 개념인데 저거 생각하면 DT 쪽의 전문 엔지니어나 기술자들이 노동시장이 부족하니까 내부에서 가르쳐서 만들겠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그건 아니고요.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의 큰 축이 있습니다. 1990년, 80년대 후반에 이제 글로벌화가 열릴 때에 우리 회사의 간부 사원이나 임원 중에 영어가 능통한 사람이 많다면 얼마나 기회 폭이 넓었겠습니까? 94년도에 인터넷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에 인터넷을 이해하고 있는 간부나 임원이 많았으면 기회 폭이 얼마나 넓었을까? 2010년대는 모바일의 시대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이 등장할 때 스마트폰이 주는 기회와 어떤 위기를 잘 이해하는 간부나 임원이 많았으면 그럼 2020년은 어떨까요? 2020년은 제가 보기에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위시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간부와 임원이 많으면 그 회사의 기회 폭이 엄청나게 많을 거다. 하나는 엔지니어를 양성하는 거 부족하니까 산업을 잘하는 엔지니어, 또 한쪽 축은 그런 어떤 핫한 프레임이 되는 기술을 이해하는 간부 사원과 이제 뭐 임원들이 많은 것. 당연히 저런 라이센스를 따야지 승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애자일하게 만든다는데요. 기존에 뭐 인재개발팀은 뭐 경영학 한 친구, 교육학 한 친구, 뭐 그 외에 뭐 다양한 인문학이라든지 한 친구, 뭐 공대 나온 친구들도 있지만 DT 인재개발팀은 크로스 펑션 디비전 비슷합니다. 우선 팀장은 인재원에서 오래 근무하면서 박사학위를 경영학으로 받은 친구가 팀장을 맡았고요. 근데 평상시에 뭐 HR 어널리틱에 대해서 뭐 글도 쓰고 훌륭한 뭐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롯데정보통신에서 엔지니어가 하나 왔습니다. 엔지니어가 하나 합류했고요. 또 롯데 멤버스라고 데이터 쪽 하는 쪽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하나 왔습니다. 그리고 그룹 지주에서 인사 업무를 오래 하면서 이제 인재 채용, 공개 채용 뭐 이런 것들을 하던 친구가 합류해서 4명이 이제 일단은 고정 멤버가 됐고요. 그 배경에는 이제 서포팅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이제 롯데정보통신이나 혹은 뭐 그룹본부 인사나 혹은 롯데 멤버스의 뭐 사이언티스트 이게 소위 박사급들 또 상무나 상무복급들이 고정의 멤버가 있습니다. 멤버가 있어서 그 친구들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씩 모여서 스티링을 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끌고 갈 건지 이렇게 해서 돼 있고요. 그 밑에 또 뭐 팀장들 이런 사람들이 정례적으로 모여서 학습하는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의 퀄리티 업을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계속 만들어가는. 저는 MVP라고 봐요. 지금 현재는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 그래서 던져놓고 또 앞으로 5년 후에 기술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뭐 지금은 뭐 프로그래밍도 좀 아주 간단한 것부터 배우기 시작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좀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지 IoT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어날 것이고요. 또 계층적으로도 기초 과정이 있으면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관리자라든지 임원 과정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올라가는데 시행착오를 거듭해서 갈 겁니다. 제가 뭐 지금 현직은 아니지만 항상 그 팀장한테 얘기한 것은 우리는 공부해서
남주는 미션을 가지고 있으니 테스트 해보고 맞다 싶으면 외부와도 많이 공유를 해드려라라는 게 있으니까 화이팅하게 도와주십시오. 잘하면 실험해서 좋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글로벌 그 기업들에서 사실상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운영하는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네. 좀 해봤는데요. 이게 정해진 답들이 없기 때문에 회사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의 범위 내에서 본인들이 바운더리를 정해서 할 수 있는 바운더리를 정해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되게 실험하는 방식으로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좀 버리시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 포인트네요. 다른 누군가가 하면은 그거를 따라하려고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 벤치마킹이라는 좋은 이름으로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또 해도 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네 분 모시고 저희 나눠봤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윤정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이장 교수님, 전영민 대표님, 김소연 이사님 오늘 다시 한번 의미로운 시간 나눠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질문지에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미니 빔 프로젝터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베스트 질문 채택자는 현대자동차 그룹의 김광태 매니저님입니다. 자, 사전 질문은 연사분들께서 직접 선정을 해주셨는데요. 현업에서의 디지털 애널리틱스에 관한 고민을 솔직하게 공유해 주신 김광태 매니저님께 아이패드 에어 3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대단하네요, 선물이요. 부럽습니다. 네, 선물 받으시는 분들께는 개별로 저희가 안내 메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RD 변화와 교육 담당자들의 현실적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질문을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